중국이 일본보다는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벌이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. 하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그 부실한 상황이 정리를 못할 거다. 공산당이 저렇게 잡고 있는 한은 저는 저렇게 보입니다. 일본은 전부 부실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망할 기업이라든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우리 일본 여행 가보면 일본 음식들 맛있고 뭐 100년 노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. 근데 그 100년 노포, 200년 노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. 100년씩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? 말도 안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일본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기업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성실하고 뭐 폭탄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하고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시장은 좋은 거냐? 왜냐하면 엔화가 최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지난 코로나 때 또는 그 이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 시대였습니다. 모든 나라들의 금리가 다 낮았죠. 뭐 일본이 제로금리 또는 0.25%인가 뭐 그 정도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이게 정신 나간 금리예요.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도 0.25%인가 뭐 그러고 뭐 대부분 다 그런 제로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엔화가 약하다 뭐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다 고금리가 돼버렸잖아요. 미국은 기준금리 5% 넘어갔고 유럽도 그런 상태고 뭐 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최약세의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에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?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. 코로나 때 주가 엄청 오르고 암호화폐 값 엄청 오르고 부동산 값도 엄청 올랐는데 사실은 실물 경제를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멈춰서 버렸거든요. 그런데 자산시장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, 그러면. 그 돈 때문입니다.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돈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, 지금. 그 여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. 산업에 영향을 주겠죠. 뭐 벌써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관광업이죠.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. 그러니까 그건 뭐 아마도 다른 산업들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상당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자동차나 이런 것들. 이건 뭐 이제는 그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계 값이 싸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시장이 뭐 붕괴된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. 근데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관광업이겠지요. 그러니까 일본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. 그렇게 말입니다. 이제 비슷해요. 비슷해요. 한국이나 사는 걸 보면 지방 도시는 일본이 더 낫습니다. 서울이나 대도시는 서울은 저는 우리나라가 낫다. 도쿄보다. 그 정도예요? 저는 서울이 낫다고 봐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근데 지방 도시는 아직 일본 지방 도시가 더 낫더라고요.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아직 옛날 티를 벗어나지 못했죠. 그 가난하던 시절에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해졌어요. 그렇게까지 저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저희는 한번 털고 갔고 일본은 아직도 좀비 기업이나 부실 기업들이 많고 그렇죠. 그리고 한국인들이 훨씬 적극적이에요.
그 해외여행 가보면 한국인들 굉장히 많아요. 네, 제가 최근에 그 이탈리안 알프스에 한 2주 가 있었는데, 동양인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보이는 동양인의 한 80%는 한국인이에요. 정말 한국인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한국인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.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, 적극적이어야 되는구나. 네. 일본은, 심지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국 유학을 안 가고,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대요. 그래요. 그런 배타적인 태도. 그러니까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해 하는 거예요. 그렇구나. 네. 90년대 이후에 거의 그 1세대의 창업 경영인들, 창업 기업인들 또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위 혁신을 이끌고 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. 우리나라는 그 세대 이병철, 정주영 뭐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도 여전히 개인 하나하나가 꽤 혁신적이에요. 네. 우리나라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이제 그 반도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본인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네. 또 글도 잘 쓰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네. 뭐 때문에 돈을 낭비하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. 쿠마모토에다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우잖아요. 그래, 그렇게 돈을 써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장비를 들여놓을 수는 있겠는데 네. 누가 할 건데?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건데 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? 그래요?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일본은 한 20년 공백이 있어서 그 기계를 쓸 줄도 모르고 기계를 당장 갖다 놓고 매뉴얼 보고 한다고 되는 기계들이 아니고 네.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ASML의 EUV EUV 장비 같은 것도 그걸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습 횟수래요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EUV 장비를 쓰는데 TSMC는 이미 한 100만 번 정도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거예요. 그렇구나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뭡니까 수율이 올라가고 어떤 설계를 집어넣어야 이게 되고 하는 거를 몸으로 익힌 거죠. 네. 몸으로 익힌 거죠. 삼성전자보다 한 10배 더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거는 ASML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. 네. 그들은 그냥 그런 장비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장비를 잘 쓰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각 나라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뭐라고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안 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걸 누가 할 건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 그게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장비만 들여놓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죠.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반도체 한다. 나라들마다 다 반도체를 한다라고 맞아요. 하는데 소위 그 구형 반도체 레가시 노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40 나노, 50 나노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옛날 노인들 데려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3나노, 2나노 막 네, 그런 거는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이미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. 20년이 지나서. 예. 그러니까 5나노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연습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할 건데 이거 쿠마모토에서 2나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.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저는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더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? 그런 경쟁자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. 일본이 별로 경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네. 돈 낭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그럼 우리의 경쟁자는 대만, TSMC 그런 정도.
TSMC이죠. 인텔? 뭐, 이 정도. TSMC, 그러니까,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이고, 네.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죠. 네. 네, 마이크론인데 아마 마이크론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. 왜냐하면 미국이 과거에는 하지 않던 그 보조금 정책 같은 걸 해가지고 네. 반도체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빵빵했는데 네. 다른 완전히 그 경쟁력이 그 정부 정책을 미국 정부의 정책을 경쟁력으로 들고 나오게 되면 그게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. 네. 네. 그럼 뭐 그렇다고 봅니다. 그런데 TSMC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네,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야 우리 2나노 한다 이런 게 아니고. 네. 네. 거기에는, 그러니까 TSMC가 왜 강한가라고 하는 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연습 횟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는 겁니다. 그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. 네. TSMC에서 작동하는 설계 도면들이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 반도체 설계 업체들, 패블리스라고 하는 데들은 TSMC가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들을 레고 블럭처럼 갖다가 조합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TSMC 공장에서 작동하는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잘 작동하겠네요. 예.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생판 새로 설계를 한다?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더 정교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계하기가 쉬우냐. 저 공장에서 작동하는 설계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. 여기는 어렵다. 네. 왜냐하면 기존의 설계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. 이런 것들인 거죠, 사실.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, 뭐,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. 배터리. 이제.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. 이 탄소 중립,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, 이런 것이겠죠. 물론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네. 미국이 전기차 같은 거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.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줄이고.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. 예,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. 네.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. 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 전기 저장 장치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배터리이고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그 배터리에서 아주 그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유망하고 또 다른 유망 분야는 저는 방위산업이라고 봅니다. 방위산업. 네, 방위산업.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폴란드에다가 얼마 팔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선진국들, 그러니까 미국도 생산 능력이 태부족하고 유럽도 태부족하고 그런 거죠. 저는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기회를 맞았다, 우리나라 방위산업이. 왜냐하면 한국은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군대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방산 업체들도 준비를 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똑같잖아요. 계속해서 그 구매 수요가 있었을 테니까. 그래서 한국이 가장 빨리 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. 물론 기술 수준은 아직 그 나라들의 한 뭐 80%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뭐 그 정도 가격이랑 비교해. 그러니까 아주 첨단 무기들이 아니라면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물론
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 네. 하는 게 별로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.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. 뭐 군대도 거기 가야죠. 예.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, 군인과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, 이런 객관적인 세상의 변화, 그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교수님,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,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, 실제로 종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종전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, 그 다음은 중국이 대만, 이쪽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, 우선은 좀 궁금한 게, 중국이 대만을 진짜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지,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계속 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평화적으로 대만을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뭔가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. 그게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.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쪼개질 위험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저는. 만약에 진다면. 진다면 공산당 지도부의 그 정당성도 사라질 것이고. 본토 내부에서의? 예. 그렇군요. 그러면 저 위구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거기까지, 뭐 이런 데가 어떻게 반응할지.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죠. 예측할 수 있죠. 당연히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. 그러면 그게 다른 데로도 넘어가지 않겠어요? 지금 그 러시아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저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. 러시아의 그 석유,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? 석유에서 나오잖아요. 석유판 돈인데 그 석유를 누가 사주느냐? 그 중국이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. 뭐 요즘에 인도도 좀 사주고 있는데. 자,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중국을 뒷받침해 줄 거냐? 없습니다. 중국을 뒷받침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. 왜? 너무 약하니까. 그 우방국이라는 나라들이 너무 약하니까. 러시아? 어림없죠. 터키? 아프리카 국가들? 파키스탄?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중국이 바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도움을 줄 나라가 중국에게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정말 한다면 치루어야 될 희생은 매우 크죠.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는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고,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대만이 점점 더 무장을 강화하고 아예 독립선언을 할지도 모르죠. 대만이, 이제는 중국 아니야.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지도 모르고 차이잉웬 총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희생과 위험이 크고 그런 게 저는 중국에게 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는 할 거다 저는 봅니다.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중국에다가 뭐 물건을 얼마나 팔고 거기다가 공장을 두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게 2022년에 아산정책연구소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해 오던데
그 한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하는 조사인데요. 그 조사의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만약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을 하고 한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네. 하는 취지의 문항이 있어요. 네. 거기에 중국을 선택한 사람은 10%예요. 미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85%예요.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식 생활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. 네. 다만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은 거죠. 그렇군요. 네. 이거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다. 네.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, 되게 네. 크게 많이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.